새 아파트로 이사 온 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넘게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던 우리 가족에게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꿈이었고 성취였습니다. 깨끗한 복도, 넓은 거실, 햇살이 쏟아지는 남향 베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정확히 3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이사 박스와 사투를 벌이던 끝에 저는 잠시 숨을 돌리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인생 첫 차, 애지중지답고 조이며 관리해온 흰둥이를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위에 노란색 경고장이 흉터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주차선 위반 경고. 재발 시 관리비 부과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기가 막혔습니다. 삐뚤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뒷바퀴 일부가 주차선에 살짝 걸쳤을 뿐이었습니다. 이사 첫날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늙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읽고 있던 그는 제가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자 신문 위로 돋보기를 밀어 올리며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짐도 많고 정신없는데 이걸 꼭 이렇게 붙여야 했습니까?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절뚝거리며 CCTV 화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저는 그때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 밟으셨지 않습니까? 그가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에서 제 차의 뒷바퀴가 흰 선을 넘어선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라고? 저는 속으로 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하지만 더 이상 따지는 것도 지쳐서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 그는 박원칙, 혹은 더 심하게는 꼰대 경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늘 칼같이 다린 회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무뚝뚝한 얼굴에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며 걸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입주민 단톡방에 가입했습니다. 환영 인사가 오가던 중 누군가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 혹시 경비실 박 아저씨 만나셨나요? 저는 재빨리 답장을 쳤습니다. 네, 이사 첫날부터 주차 경고장 받았습니다. 그러자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당했어요. 융통성이라곤 1도 없어요. 주차선 1cm만 넘어도 경고장 붙여요. 진짜 너무해요. 우리 아파트 경비 중에 제일 까칠해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 아파트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에서 박진철은 여전히 회색 제복을 입고 천천히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그림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진철과의 악연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아이 장난감이 담겨 있던 대형 박스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아내가 박스를 다시 들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아내가 박스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거 완전히 해체해서 버리래요. 테이프 다 떼고 납작하게 눌러서 버리라고요. 이렇게 큰 박스를 어떻게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또 박진철이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냥 놔두고 왔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놔두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이거 누구 거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아내는 그날 저녁 내내 박스를 잘게 해체하며 투덜댔습니다. 저도 함께 테이프를 뜯고 박스를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손끝이 베이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이 고향에서 직접 싸주신 음식을 가득 들고 처남이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돌아왔습니다. 형, 이거 봐요. 30분 방문한 건데 경고장이 붙어 있어요. 처남이 내민 노란 경고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객 주차 위반 경고. 방문객 주차는 지정된 구역에만 가능합니다. 재발 시 견인 조치됩니다. 형, 이게 말이 돼요? 빈자리였는데 잠깐 세운 것 뿐인데요. 처남의 항의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민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박진철, 이 사람 정말. 입주민 단톡방은 날이 갈수록 박진철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었습니다. 오늘도 박원칙한테 한 소리 들었네요. 택배 기사님한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화내는데 제가 다 민망했어요.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은 왜 경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새벽에 퇴근하는데 현관문 닫는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오늘 아침에 경비실로 호출당했어요. 황당. 저 역시 그 대화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도 방문객 주차로 경고받았어요. 명절에 온 가족한테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아저씨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타입이에요. 단톡방에는 공감의 이모티콘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주차장에서 박진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주차된 차량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가 켜진 채로 방치된 차량이 있는지 문이 열려 있는지 점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 사는 데인데 원칙만 따지면 어떻게 살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원칙이 사람을 지킵니다. 뭐? 원칙이 사람을 지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대체 주차선 조금 밟는 게 뭐가 위험합니까? 박스 해체 안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돌려 차량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절뚝이는 그의 뒷모습이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 대화가 안 통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저 경비 아저씨 때문에 이 아파트 사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저는 이불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아파트가 천국일 텐데. 창밖으로 어둠 속에서 손전등 빛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여전히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제게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불편하지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박진철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차는 신경 써서 정확히 선 안에 댔고 분리수거는 완벽하게 해체해서 버렸습니다. 방문객이 올 때는 미리 방문객 주차 구역을 안내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부딪히지 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진철을 볼 때마다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진철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CCTV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 벽면에 걸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액자 하나. 호기심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액자 속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소방복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는 박진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방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착각이겠지. 며칠 후 택배를 받으러 경비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박진철은 택배를 찾아주면서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300호 앞 복도등이 꺼졌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절뚝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불편한데 저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 텐데. 그런데 문득 아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맞았습니다. 박진철은 새벽까지 순찰을 돌았고 전등이 나가면 직접 올라가 교체했으며 주차장 청소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대체 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돈 때문이겠지. 일이니까 하는 거지.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박진철이었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구급 파우치를 꺼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안 아파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박진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용감하네. 이제 괜찮아. 그리고는 일어나 절뚝이며 다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구급 파우치를 항상 가지고 다니나?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입주민 단톡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박진철에 대한 불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혼났어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진짜 너무 예민해요. 피곤하게 왜 저래요? 저는 댓글을 달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한 건 혹시 넘어질까봐. 문득 오늘 아이의 무릎을 치료해 주던 그의 손놀림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것처럼.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주차장에서 박진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소화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노즐 상태를 살피고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화기는 1년에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진철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소화기를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막상 쓸 때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주차선, 분리수거 복도에서 뛰지 말 것, 소화기 점검. 모든 것이 사소하고 귀찮은 원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사람을 지킨다.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융통성 없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박진철은 여전히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을 천천히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그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곧 우리 모두를 구할 거라는 사실을.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보고서 마감이 있어 저는 야근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은 텅 비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가까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씻어야지. 눈을 감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삐잉 마이너스. 삐잉 마이너스. 온 집안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불이야. 여보 불. 아내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은 지옥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5층 어디선가 치솟아 올랐고 자욱한 검은 연기가 베란다를 타고 위층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